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오늘 동시에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두 안건 모두 내일 표결에 붙여집니다. 단식 중인 이 대표는 병상에서 입장문을 내고 체포 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두 가지 안건이 보고됐습니다. 하나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9월 19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모두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가결 가능하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하고 구속수감 여부가 법원 판단에 맡겨집니다.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가결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내일은 한 분도 빠져서도 안 되고 제가 장관들도 부를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일 표결에 임해 주시고. 투표는 무기명으로 치러지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투표하는가가 관건이 됐습니다. 전체 의원 수가 167명인 민주당에서는 찬성표를 27명 이상 던지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최소 16명이 가결표를 던졌습니다. 병상에 누워 수액을 맞으면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이때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거라고 썼습니다. 부결해달라고 명백히 밝히진 않았지만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는 말은 사실상 당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히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며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봤다는 말로 자신의 메시지가 가져올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표결을 앞두고 이 대표가 메시지를 명백히 제시함으로써 표결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신상뿐 아니라 정치적 운명까지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스스로 나가 영장심사를 받겠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었는데요. 오늘 바뀐 입장을 내면서는 정기국회 중에 영장을 청구한 건 야당 분열을 노린 정치 공작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속인 것이다. 단식의 이유가 뚜렷해졌다고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주목받았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방탄 정당이 됐다는 안팎의 비난을 막는 이재명의 승부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부결 요청 메시지를 내면서 정치 보복이자 검찰권을 남용한 부당한 영장이고 특히 정기국회 중 영장을 청구하는 건 야당을 분열시키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석 달 전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했을 때와 달리 이번 입장문에선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가 붙었습니다. 말을 바꾼 게 아니냐는 논란이 예고됐음에도 구속될 경우 당이 혼란에 빠지는 것과 함께 자신의 정치 생명 또한 위태로워진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표결을 바로 앞두고 당대표의 명백한 메시지에 민주당원들은 국회 앞 총집결을 하자고 호소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부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이것을 당론으로 하지는 않고 각각의 의원님들께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친 이재명계 의원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개파색이 옅은 의원들도 검찰 독재의 뜻을 이루어줘서는 안 된다. 가결은 당의 자의적 혼란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반면 비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가결하려고 했던 사람은 더 강하게 흔들리지 않게 됐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인 것이다.
단식 이유가 뚜렷이 보이지 않느냐는 원색적 비난과 함께 이 대표가 공천권을 무기 삼아 민주당 의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 정치인이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은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 이 대표 말대로 구속영장이 황당무계하다면 법원이 당연히 기각할 것이라며 법정에 나가 무죄를 증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열렸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편법 증여 의혹과 함께 장남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인턴으로 일한 과정에 이른바 아빠 찬스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 후보자는 자신에게 엄격하다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은 오늘도 이균용 후보자의 재산 증여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장녀의 현금 자산이 갑자기 소득보다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이 후보자는 2천만 원이 든 계좌를 뒤늦게 발견했고 금융상품 투자로 수익을 올렸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4,200만 원은 신고를 했는데 현금 자산이 1억 900만 원이 증가를 한 겁니다. 지금 6천만 원 이상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이건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죠? 딸의 연주 활동으로 인한 소득 플러스 그다음에 은행의 금융 상품에 투자해가지고 거기 이자 또는 배당 소득에 의한 증가액입니다. 대학생이던 장남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재직했던 과정도 쟁점이 됐습니다. 아빠 찬스 아니냐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지금 가는 진로도 그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계통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도 별로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여당은 사법부 독립을 지킬 만한 적임자인지를 따지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야당의 검증 공세를 차단했습니다. 청문회가 사실상 처가도 아니고 이제는 처남 청문회가 되었다 합니다. 첫날과 달리 송구하다는 표현을 아낀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혀 말을 잘 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데 저희 마지막 인생을 걸겠습니다. 또 대법관 구성에서 전향적으로 성평등을 지향하겠다. 법원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습니다. 이틀간의 청문회를 마친 뒤에도 여야는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면서 그 원인으로 전 정권과 언론을 지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했고 언론이 그 확성기 역할을 해 국민 눈을 가렸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남 탓하지 말고 반성부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화두로 잡았습니다. 그 원인으로 가짜뉴스를 강조해 지목했습니다.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는 가짜뉴스 정치 공작이었다면서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였다고 규정했습니다. 만약 가짜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전임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발표를 거론하며 정부가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이 나서서 가짜 뉴스 확성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방송법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꼬집어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과는 추켜 세웠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의 출범과 한미일 공조 강화로 외교의 틀을 새롭게 다졌다고 평가했고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폴란드 방산 수출 등 경제 외교 성과도 내세웠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도 주장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걸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성은 없이 남 탓만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구구절절 남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압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통합과 정치 복원을 원한다면
국회를 조롱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에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내놨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짜뉴스를 신속 심의 구제까지 하는 패스트트랙을 시행하고 이 허위 보도 매체를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특히 선거와 국가 재난, 금융시장 그리고 개인에게 치명적인 가짜뉴스는 심의 전에라도 선제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OECD 회원국 사례 등을 참고해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OECD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알아봤습니다. 정부 기관처럼 보이는 건물 옆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이 사진 한 장과 함께 미국 국방부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트위터를 통해 급속히 퍼졌습니다. 허위 정보였지만 빠르게 전파되며 미국 S&P 지수가 한때 0.3% 하락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허위 정보가 이슈가 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해외 주요 국가들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유럽 국가들의 대응은 한국언론재단이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지난 2018년 허위 정보 대응 실천 강령을 만들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해왔는데요. 내년부터는 불법 유해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제거하도록 하는 디지털 서비스 법도 시행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옛 트위터인 X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17곳과 검색 엔진 2곳입니다. 언론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체적으로도 관련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독일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허위 정보나 위법적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집행법을 2018년부터 시행했는데요. 대상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2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소셜 네트워크로 언론 보도 형식의 사이트는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해 선거 관련 허위 정보 규제를 시행한 프랑스의 정보조작 대처법 역시 주요 대상은 언론사가 아닌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입니다. 언론사 자체가 생산해낸 뉴스가 허위 정보나 거짓 정보로 치부대별일 경우 표현의 자유라든가 어떤 언론의 자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미국 사례는 재작년 언론중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고서는 거짓 정보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및 사실검증 서비스 같은 비영리 기관의 자율적인 규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달리 언론 보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국가도 일부 확인이 되는데요.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난해 정치인들이 참여한 위원회가 허위 정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스페인은 거센 비판이 일자 국가 안보와 제3국의 선거 개입으로 범위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폴란드와 오스트리아는 선거 기간의 허위 정보로 범위를 최소화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밤중 달아나는 음주운전 차량을 경찰이 10km 넘게 추격하고 실탄까지 쏴서 검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특별 치안 활동이 선포된 이후 경찰이 총기를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먼저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안산의 한 왕복 4차선 도로. 회색 SUV 한 대가 뒤따르는 경찰차에 멈추라는 경고를 무시한 채 달아납니다. 잠시 다른 차량에 막히는 듯 했지만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이어갑니다. 무려 14km가량을 도망친 SUV는 갑자기 한 오피스텔의 지상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주차장 4층까지 올라간 차량. 경찰차가 앞을 막아서자 급히 후진해 5층으로 달아나더니 경찰관들이 3단봉을 들고 쫓아가자 다시 4층으로 도망갑니다. 기둥에 부딪히는가 하면 차량들을 마구 들이받으며 진행하다 경찰차에 가로막힙니다. 이번엔 3층으로 달아나는 도주 차량. 결국 경찰이 권총을 꺼내 발사합니다. 바퀴를 향해 실탄을 쏜 겁니다. 하지만 구멍난 타이어로 다시 2층으로 달아나자 다른 경찰관까지 총을 꺼냈습니다. 실탄 6발이 발사되고서야 완전히 멈춰선 차량. 3단봉으로 차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20대 남성 운전자를 체포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겁니다.
계속 돌면서 나갈 줄 알고 내가 들어온 길로 다시 나가야 돼. 그래야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술 먹었으니까 뭐 뱅뱅 돌다가.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만 차량 17대와 순찰차 2대가 파손됐습니다. 남성은 주차된 차량 여럿을 들이받았는데요. 피해 차량 앞유리에는 이렇게 파손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남성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4년 전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이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차량은 압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강력 범죄도 아닌 음주운전 도주 차량에 경찰이 이렇게 실탄까지 발사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경찰은 직무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진압 조치였음을 강조했는데요. 그동안 물리력 사용을 자제해왔던 경찰의 기조가 실제로 달라진 건지 이어서 차현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지상 주차장으로 난입한 음주 차량. 순찰차가 막아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마치 영화처럼 닥치는 대로 주변 차량들을 부숩니다. 3단봉을 들고 제압하려던 경찰은 결국 389경 권총을 꺼냈습니다. 한밤중 소동에 놀란 주민들까지 몰려들자 신속한 제압을 위해 실탄을 발사한 겁니다. 이제 또 다른 시민분 2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더 이상 이제 혹시나 인명 피해가 날 것 같아서 제가 총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검거까지 6분 사이 경찰관 2명은 각각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씩 총 8발을 차량 바퀴 쪽에 쐈습니다. 좀 물리력 대응 훈련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요. 좀 침착하게 제가 타이어만 노려가지고 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총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더라도 인명피해나 사후 배상 부담 탓에 일선 경찰관들은 총기 사용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딴 흉기 난동과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면서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경찰관에 대한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하여 지난달 특별 치안활동 선포 이후 경찰의 총기 진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 지휘부의 동료에 힘입어 실제 사건 현장에서 물리력 사용이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국내에 지사를 둔 한 일본계 화장품 회사의 대표가 통역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자기 아내의 병수발을 들게 하고 자신의 자녀가 쓸 화장품을 알아오라고 시켰습니다. 해당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회사는 업무상 기밀을 유출했다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견디다 못한 이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는데 조사를 맡은 국내 한 대형 로펌이 대표의 이런 행위들이 부당하지 않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계 유명 화장품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통역 업무를 담당하는 A씨. 지난해 5월 아내가 쓰러졌으니 급히 집으로 오라는 대표이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표 아내를 병원으로 옮기고 긴급 수술까지 접수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있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외국분이시고 하니까. 그냥 이만큼 했으면 저는 그 이상의 것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후 A씨에게는 회사 업무 대신 병원에서 사모님을 간병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휴일인 지방선거일을 포함해 나흘 24시간 내내 병원에서 생활하며 대표 부인을 간호해야 했습니다. 정작 사장 본인은 병원을 오지 않았습니다. 섭취물도 제가 다 체크를 해야 되고요. 소변통 가는 것까지 하고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병원 좋지 않았어요. 사적 심부름으로 받아들일 만한 지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녀의 피부과 진료에 동행하는 것은 물론 여드름에 좋은 화장품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축구교실 가입 정보나 사장이 저지른 교통범칙금의 의견서 작성도 A씨의 몫이었습니다. 동료들도 당시 대표의 지시가 도를 넘었다고 기억합니다. 업무 시간 도중에 사장님 치과 통역하러 간다고
하러 간 적도 있고 가족 여행을 가야 되는데 PCR 검사를 해야 된다고 같이 가자고 출근하기가 너무 싫다고 막 했었어요. 과거 전임 대표이사는 이런 개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적이 없는 터라 A씨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비자갱신, 외국인 등록증 뭐 관련된 문제라든지 체제에 관련된 것들이지 이분처럼 이런 건 전혀 없었죠. 병간호는 말도 안 되고. 그 뒤에는 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회사 대표가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겁니다. 징계 사유는 업무상 기밀 누설. A씨는 사모님의 병간호를 하면서 소변통까지 교체한 사실을 동료들에게 하소연했는데 이를 업무상 기밀 누설로 문제 삼은 겁니다. 갑자기 너가 내 와이프의 소변통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근데 어이가 없는 게 그게 징계 사유래요. A씨가 노무사를 선임해 대응하자 대표이사는 징계위를 해산했고 징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고 회사는 국내의 한 최대 로펌에 사실조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 로펌은 회사와 법률 자문 계약을 맺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A씨 측은 조사 주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이 로펌은 대표의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A씨 직무에 대표이사 가족 서포트라는 항목이 있고 사회 통념상 대표의 지시가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서포트라는 거는 뭐 애들 학교 등록에 뭐 관련 문제라든지 그런 수속에 관련된 문제지 사적인 영역의 서포트는 아니다. 그거는 몸좀 두셔야지. 사측 법률 자문회사가 회사 대표의 갑질 문제까지 조사하는 상황.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하점 탓입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신고되면 사실 조사를 해야 하지만 조사 주체나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방식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 개정이. 회사 대표는 사적 심부름이나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A씨 스스로 작성한 업무 범위에 해당 업무들이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률 자문을 하는 로펌이 사실 조사를 한 것이 위법하지 않으며 회사 자문 변호사들은 배제된 채 사실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 2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수업 도중에 손등을 다친 학생의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보상을 요구받았던 고 이영승 선생님. 결국 개인의 돈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학교 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도 선생님의 월급 날마다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영승 선생님 부임 첫 해 발생한 이른바 페트병 사고. 수업 도중 커터칼에 베인 학생 손등엔 흉터가 남았습니다. 이듬해 학생은 졸업을 했고 선생님은 군입대를 했습니다. 학부모의 보상 요구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학교 행정당국에서 연락이 왔다고 전화를 안 오게 하든가 뭐 돈을 주든가 치료비를 주든가. 군복무 중에도 계속 합의를 종용받자 선생님은 몇 차례나 휴가를 나왔습니다. 2018년 2월에 한 번, 3월 휴가 때는 3번, 6월에도 휴가를 내고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두 사람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역한 이후 선생님의 통장에서 이상한 송금 기록이 발견됩니다. 2019년 4월 17일,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이 입금된 당일 50만 원 계좌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5월에도 6월에도 월급 날마다 반복된 계좌 이체는 8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총 400만 원, 돈을 받은 사람은 페트병 사고 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친비 같은 사람이에요. 문화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학부모님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 진료비는 얼마나 들었을까? 해당 학생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생긴 흉터 길이는 8cm. 손등의 경우 흉터 1cm를 없애는데 통상 10만 원 초반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학교 안전공제회 보상금 141만 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선생님에게 400만 원을 받은 지 한 달 뒤 학부모는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차 수술이 예정돼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숨진 2021년까지도
보상 요구는 계속된 걸로 추정됩니다. 사과실이 한 달 정도 됐을까요? 학생이 손을 다친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또 학부모가 연락을 한다.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도 이렇게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유가족은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영승 선생님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SNS에 확산하고 있는 학부모의 신상정보 유포, 특히 학생에 대한 비난은 즉시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고인이 된 아들도 제자가 또 다치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행위에 대해서 위법이 있으면 벌을 해야지 우리 영승이 첫째자를 그렇게 사적인 제재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두 초임 교사의 죽음. 경기도 교육청은 내일 오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몇 달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을 마구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죠. 교육청이 이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최근 3년 동안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고발을 결정했던 내역을 살펴봤더니 이번 사건을 합해도 모두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담임교사를 수십 차례 때리고 바닥에 매다 꽂기까지 했습니다. 학생들이 지켜보는 교실에서 벌어진 건데 교사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이 석 달 동안 2차례 심의를 거쳐 이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각한 교권 침해에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이다 보니까 고발하는 게 맞느냐 그런 고민이 좀 더 있었죠. 만 13세기 때문에 촉법이어서 얘가 평을 살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고발 자체가 상징성이 있다.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전국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연 건 6,000회가 넘습니다. 그런데 올 8월까지 실제 고발로 이어진 교권 침해는 단 13건뿐입니다. MBC가 입수한 고발 내역을 보면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례는 4건, 협박은 2건, 불법 촬영 2건 등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복도로 끌어내면서 욕을 하고 대구에선 정보공개 청구를 수천 건이나 남발한 학부모를 고발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학교가 거의 이제 마비될 정도로 지금까진 교육청이 교권 침해로 고발하려면 먼저 학교의 요청이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측에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에 소극적일 경우 문제 제기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교육청이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교육청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권보호위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교권보호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군부 독재 시절 수많은 고문 수사 등이 이뤄지면서 인권 유린의 상징이 된 대공분실. 경찰이 홍제동 대공분실을 대공수사 전담 조직을 위한 사무실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공분실이 가진 국가폭력의 역사적인 상징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세검정로 별관. 과거 홍제동 대공분실로 불렸던 이 오래된 건물에서 군부 독재 시절 수많은 고문 등 인권 유린이 자행됐습니다. 도착하고 좀 지나니까 이제 홍제동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처음엔 당연히 두드려 맞았고 그때 하도 많이 맞았어. 1987년 고 박종철 열사가 고문 끝에 숨진 장소 역시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이었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경찰청 인권센터로 탈바꿈했지만 홍제동 대공분실은 지금도 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홍제동 대공분실을 내년부터 국내외 간첩 수사를 총괄해 전담하는 사무실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 조직 지정으로 내년부턴 이곳에서 국정원이 하던 국내외 대공수사 업무까지 맡게 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를 또다시 반공주의와 고문수사의 상징인 대공분실에서 이어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역사라는 게 한 번씩 매듭이 짚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을 되살려가지고 뭐 지금 또다시 뭐 그런 식으로 쓴다는 데 대해서 참 허탈하고 한심하고 그렇습니다. 홍제동 분실도 남영동 대공분실만큼이나 역사의 아픔이 스며 있는 곳입니다. 그 건물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다시 거꾸로 되돌리는 거다. 지난 2018년 경찰개혁위원회는 대공분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조직들을 경찰청사 내로 이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권고 이후 홍제동 대공분실의 안보수사과를 경찰청사 내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공간 부족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이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활동 시절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윤미향 의원. 1심은 대부분 무죄로 봤지만 2심은 불법 횡령에 의도가 있다. 증빙을 못한 지출도 횡령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오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원직을 잃을 위기를 맞은 윤 의원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미향 의원에게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모두 8가지. 1억여 원대 후원금 횡령 혐의와 보조금을 거짓으로 타내거나 사전 신고 없이 수십억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산 배임 혐의, 또 치매를 앓는 길어녹 할머니가 기부하게 만든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입증이 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횡령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7달 만에 나온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개인 계좌로 자신의 돈과 공금을 섞어 써 공적, 사적 지출을 구분할 수 없게 했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은 만큼 불법적으로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 증빙이 없는 지출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횡령액은 1,700만 원에서 약 8천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명백히 인건비로 쓰게 돼 있는 정부 보조금을 타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도 유죄로 봤습니다. 특히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로 모금한 1억여 원을 다른 시민단체 후원 등에 쓴 것도 사회상규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돈을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 걸 잘 아는 윤 의원이 기대를 저버렸다고 질타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앞으로 판결문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상고를 통해서 제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을 해나가려고 하고 윤 의원은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의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고 검찰은 무죄 이유를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에 나선 국민의힘이 사실상 1호 영입으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내세웠습니다. 당 지도부는 외연 확장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들어온 조 의원을 영입한 걸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원수 1명뿐인 소수정당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 의원이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제3지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연대체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저 들어가서 내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직전 중도 실용을 표방하는 시대전환을 창당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위성정당이 입당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뒤 다시 시대전환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며 야권으로 분류됐고 민주당을 발판 삼아 국회에 진입한 조 의원은 국민의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 탓을 했습니다. 변한 건 조정훈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87년에 멈춘 정당 같습니다. 조 의원의 변심에 옛 정치 동료는 시대전환은 국민의힘과 전혀 가치를 공유할 수 없는 정당이라며 탐욕과 협잡만 남은 우리 정치의 추잡한 단면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정당을 만들어서 섞어서 왔던 그런 부분으로 시작을 했고 그걸 또 탈당을 했어요. 선수박은 최근에 다졌어요.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겠다. 그 제3의 길이 아니라 지금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선언하신 거예요. 민주당은 더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시대 전환이라기보다는 자세를 전환하신 것 같은데. 자세를 전환했다. 자주 자세를 전환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등 5명도 영입했습니다. 도덕성과 전문성, 국정 책임감, 신선함을 갖춘 인재들을 천하의 인재들을 모실 것이고 외연 확대를 내세우며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해외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 규모가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고액의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거론하며 스스로 신고하라고 압박한 결과가 발표된 건데요. 그 규모가 법인과 개인 합해 131조 원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가상자산 발행회사가 보유한 금액이었지만 1,300명 넘는 개인도 모두 10조 원어치를 신고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130조 8천억 원. 우리나라 법인과 개인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액수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 보유한 예금과 주식 등만 신고를 받다가 올해부터는 가상자산까지 받았는데 첫 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액수만 130조 원을 넘긴 겁니다. 밖에서가 사실 트레이딩 하거나 아니면 관리하거나 이게 훨씬 용이하거든요.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도 많이 있고 뭐 선물도 있고 파생 상품도 있고. 개인 1,300여 명이 신고한 액수가 10조 4천억 원. 1인당 평균 76억 6천만 원으로 30대가 123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50대도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30살이 안 된 157명도 평균 97억 7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나머지 120조 4천억 원은 국내 70여 개 가상자산 발행사들이 신고했는데 자체 발행한 코인을 해외에 보유한 게 많았습니다. 비트코인 등 일반 코인이 아닌 회사가 발행한 코인을 해외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신고한 금액이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해외 계좌 신고 대상은 5억 원 이상이라 실제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 규모는 이번 신고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지만 해외 가상자산의 투자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서 이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재 가상자산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보유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물게 되고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50억 원을 넘기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최근 BNK 경남은행에서 벌어진 부장급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 그 횡령 액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3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권 횡령 사고에선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BNK 경남은행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이모 부장.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려 13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액수는 2,988억 원. 금융권 역대 횡령 사고 중 최대 규모입니다.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른 PF 사업자에서 반복적으로 횡령해서 돌려막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PF 시행사를 관리하던 이 씨는 가짜 대출 서류에 위조직인을 찍어 시행사도 모르게 돈을 대출에 빼돌리는가 하면 시행사들이 갚은 대출 원리금을 가족이나 지인의 법인 계좌로 가로챘습니다. 빼돌린 돈의 일부로 다른 시행사의 대출금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무려 13년 동안 들키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빼돌린 돈으로 골드바와 상품권을 사거나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녀 해외 유학비를 내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은행은 595억 원의 순손실을 봤습니다. 횡령 규모가 이렇게 컸다는 것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남은행은 이 씨에게 PF 관련 업무를 15년이나 맡기면서 대출 사후 관리까지 맡기는 등 직무 분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대출을 내줄 때 빌린 사람의 이름의 통장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규정 자체가 없는 등 전반적인 대출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금감원은 BNK 금융지주 역시 경남은행의 PF 대출에 대해 내부 통제를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지난 4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는데요. 부산에서는 화물을 떨어뜨려 10살 황예서양을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고, 대전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겐 검찰이 징역 1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교가 한창인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원통 모양의 흰색 화물이 내리막길을 무섭게 내달립니다. 도로 위쪽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지게차가 1.7톤짜리 화물을 놓쳐버린 겁니다. 학교에 가던 10살 황예서 양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지게차를 몰았던 어망 제조업체 대표 70대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 업체 직원 3명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면허도 없이 지게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숨진 어린이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는 낮은 형량인데 유족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라서 재판부로서는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요. 판결문 같은 걸 좀 분석한 다음에 항소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황 양의 아버지는 숨진 딸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황 양이 죽인 건 아니고 그냥 예서가 보고 싶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난 4월 8일 대전 서구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9살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음주운전에 대해 경종을 울려달라면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울먹였지만 유족은 어떤 사과와 변명도 듣고 싶지 않다며 7천만 원의 공탁금 수령도 거부했습니다. 정말 반성을 하게 된다면은 어느 한 변명 없이 엄하게 처벌을 받아라라고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결은 다음 달 20일 대전지법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주한미군 병사들이 군사우편을 통해서 합성 대마를 들여와서 사고 팔다가 검거된 소식을 지난달에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미군과 공조수사를 벌인 결과 미군 17명을 포함해서 모두 2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미군 병사가 옆 사람으로부터 플라스틱 통을 넘겨봤더니 자신이 갖고 있는 통으로 액체를 옮겨 담습니다. 길가에 있는 차량 옆으로 다가온 한 여성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조수석 창문 안쪽으로 건네고 사라집니다. 합성 대마를 거래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고받은 마약은 경기도 평택과 동두천 기지에 미군들에게 판매됐습니다. 이들은 감시의 눈을 피해 기지 인근의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미군 측 첩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미군 기지 2곳을 4차례 압수수색해 합성 대마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판매자와 전달체, 구매자 등 2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중 미군은 17명이었습니다. 소파 절차에 의해서 재판권 행사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저희 한국에서 똑같은 재판 절차를 거치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처음 우리나라로 합성 대마를 들여온 건 24살 미군 병사였습니다. 이 병사는 군사우편을 통해 미국 본토에서 물건을 건네받았습니다. 합성 대마가 전자담배의 액상과 구별이 어렵고 미국 군사우편이 한미 양국 간 조약 때문에 개봉 검사가 어려운 점을 이용한 겁니다. 이렇게 밀수입된 합성 대마는 유통책임 필리핀 국적 여성과 한국인 여성을 거쳐 다른 미군과 그 가족들에게 판매됐습니다. 주요 유통책이었던 미군 병사는 수사 전 미국으로 전출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미국 본토에서 합성 대마를 보낸 공급책이 누구인지 살펴보는 등 수사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지난달 토네이도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중국 장쑤성에 또다시 강력한 토네이도가 덮쳤습니다. 이번엔 최고 시속이 266km에 달하는 세기였는데 5명이 숨지고 주택 1,700여 채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리문 밖으로 강한 바람이 몰아칩니다.
도로에 있던 온갖 물건들이 날리고 나무도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촬영자는 결국 더 이상의 촬영을 포기합니다. 이 바람의 정체는 바로 토네이도. 이번 토네이도의 최고 풍속은 시속 266km로 집 전체를 파손시킬 수 있는 위력인데 세기를 구분하는 6단계 중 3번째로 강력한 수준입니다. 从我记事到现在没见过这个情况，太突然了，真是太突然，没想到，都风声、大电、大闪电，咱整个天当时是都黑了。 토네이도가 휩쓴 중국 동부 장쑤성의 마을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단층 주택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고 도로에선 차량이 뒤집히고 가로수가 뽑혀 나갔습니다. 돌풍으로 전봇대가 기울거나 쓰러지면서 전선도 끊어졌는데 이 때문에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토네이도는 마을 2곳을 덮쳐 5명이 숨지고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택 137채가 붕괴했고 1,646채가 파손됐습니다. 目前当地应急管理、电力等单位正在抢险抢修。 약 한 달 전에도 이 마을에 토네이도가 일었는데 그때도 최소 2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중국을 덮쳤던 역대급 폭우와 태풍 등으로 8만여 명이 재산 피해를 입었고 168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이 폭우가 지난 뒤에도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토네이도, 지진 같은 각종 자연재해로 피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경기도 하남에서 음악 공연을 위해서 무대를 설치하던 도중에 갑자기 20m 높이의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잔해에 깔리면서 지금까지 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 철골 구조물이 쓰러져 있고 각종 잔해들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경기 하남시 미사 경정공원에서 설치 중이던 무대 구조물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빗속에 작업하던 노동자들은 높이 20m나 되는 구조물 잔해에 깔려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파악된 부상자는 모두 8명. 특히 외국 국적의 30대 작업자 1명은 전신에 골절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10여 명이 작업을 하던 걸로 알려지면서 소방당국은 추가 인명피해가 있는지 수색 중입니다. 사고 현장에선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대형 K-팝 공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뉴진스와 빈지노 등 40여 명의 인기 가수와 그룹들이 무대에 올라 관객 1만여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따라서 하남시는 지난주 안전대책 점검회의까지 열었지만 무대 설치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경찰은 안전규정 준수 여부 외에 비가 오는데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한 건 아닌지 하남시와 행사기획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오늘 저녁 남부지방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부산 온천천에서 한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이 됐습니다. 잠깐 내린 폭우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유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 금정구 온천천입니다. 소방구조대가 이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40분쯤 한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하천 기둥을 잡고 버티던 여성이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잠시 내린 집중호우에 물이 순식간에 불어난 겁니다. 처음에 물 차올랐을 때 여자분께서 벽 잡고 버티고 있어가지고 구급차랑 경찰차가 왔는데 갑자기 물이 너무 빨리 차니까 버티다가 떠내려간 거예요. 사고 당시 부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었고 온천천 상류에는 시간당 35.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천 산책로는 오후 5시 반부터 출입이 통제됐는데 이 즈음 미처 대피하지 못한 여성이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입니다. 기둥 잡고 있는 거 저희가 확인했었는데 지금 다시 떠내려가고 지금 일단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지금 밑에 구조대들이 이게 배치돼가지고. 부산 소방본부는 수색 작업에 구조대 70여 명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중남부 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최대 1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초음파나 MRI 시술을 받을 때 병원마다 비용이 제각각이죠.
병원에서 진료비를 정하는 이른바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 늘고 있는 백내장 수술 중에 하나인 다초점 렌즈 수술의 경우에 병원마다 진료비가 30배나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안과. 인공수정체를 삽입해 시야를 맑게 해준다는 백내장 다초점 렌즈 수술의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부산의 다른 병원에 같은 문의를 했더니 최소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10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고. 가격이 병원마다 제각각인 건 도수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30분이 10만 원이시고요. 50분이 20만 원, 80분이 23만 원이요. 근처에는 60분에 1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비급여 항목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한 대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는 병원이 가격을 정합니다. 이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정부가 올해 7만여 개 병의원을 조사해봤더니 백내장 다초점 렌즈 수술의 경우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30배 차이가 났습니다. 도수치료는 최고 금액이 60만 원으로 중간 금액보다 6배 많았고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은 최고 금액이 2천만 원으로 중간 금액보다 12배 많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항목들이 전문 용어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인들이 이용하긴 아직 불편함이 많습니다. 정확한 의학 용어라든지 그런 상품명이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분별하기가. 정부는 연말까지 비용뿐 아니라 병원 인력과 장비 등 추가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새벽 UN 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안보도 진보 정부가 월등했다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굴종적인 한사람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욕 현지에서 김민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만에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연설에서 아예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북한 간의 군사 거래의 불법성과 위험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도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제재 리스트를 추리고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동맹, 우방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선 몇 달 전부터 군사 거래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작된 신화라는 강한 표현으로 윤석열 정부의 안보와 경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 이런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대통령실도 강한 표현으로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상황이 평화가 아니라며 압도적인 힘에 의해 구축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북핵 개발이 가속화됐다며 어떤 것이 진정한 평화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북이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 5년을 맞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 간 충돌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북한이 군사합의를 공공연히 어기고 도발해왔다며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9박 10일간의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귀국에 맞춰서 북한은 북러 회담을 담은 기록 영화를 공개했는데요.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태운 전용 열차 태양호가 평양역으로 들어옵니다. 열차에서 내린 김 위원장을 줄지어 선 당 간부들과 시민들이 격정적으로 맞이합니다.
9박 10일간의 러시아 방문을 마친 김 위원장은 국경을 넘고도 꼬박 이틀을 달려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도착 바로 다음 날인 오늘, 북한은 1시간 반 분량의 기록 영화를 공개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시설을 둘러본 영상을 통해 양국의 군사 협력을 강조하면서 선대 때부터 이어져 온 친선의 역사를 부각시켰습니다. 21년 전 이 공장을 찾으시었던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 사진 문헌들을 보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추억하시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 중국 언론 보도를 편집해 내보내면서 이번 방문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러시아 연방에 대한 역사적인 방문 소식은 거대한 진폭으로 행성을 휘감으며 충격적인 메아리를 일으켰습니다.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보인 김정은 위원장은 이젠 북중 관계로 눈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경 개방 이후 처음으로 200명에 가까운 선수단을 파견한 북한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중국에 고위급 대표단도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수단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의 일부가 방중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아마 북중 정상회담의 어떤 그 실무 사항이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또 다음 달 3차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만큼 북러 간 군사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정부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기존의 배기량에서 차량의 가격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고가의 수입 차량이 늘고 전기차 보급이 확산이 되면서 배기량에 따른 과세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자동차세 개편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에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살에 아시안게임을 나가면 뭐가 가장 기대되고 또 궁금할까요? 스케이트보드 문강호 선수에게 박재웅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항저우로 떠나는 선수단 본진. 하나둘 모여있는 선수들 사이로 뭔가 어색한 표정에 앳된 얼굴이 보입니다. 아침부터 좀 지루하긴 하네요. 오늘 그래도 꽤 한 7시간 꽤 잔 것 같아요. 그래도. 올해 12살. 초등학교 6학년 문강호. 이번 대회 우리나라 최연소 남자 선수입니다. 긴장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데 열심히 해봐야죠. 많이 떨려요. 그냥 말로 설명을 못하겠. 그냥 많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보드에 입문해 4년 만에 아시안 게임까지 나가게 됐지만 정작 기대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중국 음식이 어떤지 그냥 제일 궁금해요. 중국 음식 딱히 아는 건 없는데 뭔가 특이하다는 건 알아가지고. 주무기는 공중에서 보드를 돌리는 킥플립. 지켜봐달라는 당찬 포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스케이트보드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3일 날 경기가 있으니까 꼭 봐주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프로농구 신생구단 소노, 오늘 창단식을 갖고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화끈한 공격농구를 펼치겠다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붉게 표시된 호우구름대가 동해안 지방과 경북 그리고 충청도를 중심으로 자리해 있는데요. 특히 울산과 충남 부여 등지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이들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강한 비가 더 이어질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부산을 비롯한 경남 해안가에 최고 150mm 이상, 경상도 동해안과 충남 지방에 120mm가량이 되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방에도 20에서 8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에 수도권과 영서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겠는데요. 남해안 지방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빛이 종일 흐리겠습니다. 또 해안가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떨어지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24도, 대구가 23도에 머물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최저 기온이 16도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함이 감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